가까운 누군가 당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반응은 사실 그 사람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대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 신념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뛰어난 능력이나 성취를 보여주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느끼는 위협은 결코 당신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자기 안에서 느끼는 결핍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립적이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시나 비아냥 같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즉, 당신의 자질이나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적 결핍이 외부로 투사된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반응이 아무리 불쾌하고 부정적이어도 그것은 당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는 무의식적 생존 패턴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느끼는 상처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자신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 탓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동은 전적으로 그의 내면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투사일 뿐이며 당신의 능력이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녀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고 사랑과 도움을 줘도 돌려받는 건 원망과 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신분석 선생님과 함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다층적 무의식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제 삶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을 긋고 구조를 깨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경험한 실제 사건과 사례들을 통해 왜 사랑과 도움을 주면서도 이용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동생과 겪었던 일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의 일이에요. 서울에 있는 저의 집에 당연하다는 듯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사랑과 배려를 받을 것인데 그건 당연하고 요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핸드폰을 마련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고 부모님이 얼마 언니가 얼마 꼼꼼히 계산해서 저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믿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엄마냐? 라고요. 그건 감사나 부탁의 자리가 아니라 요구와 청구의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왜곡된 기대와 요구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행동 뒤에는 여동생의 무의식적 신념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계모에게서 물려받은 신념,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용해도 된다 혹은 남의 지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죠. 그 이후로 돈 문제에 대해서 여동생에게 엄격하게 대했는데 늘 자신이 뺏긴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걸 도둑질이나 속임수처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보상받아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내면에는 나는 항상 조금 손해보고 있다. 언니는 나보다 더 가졌다. 라는 박탈감의 환상이 깔려있고 그걸 보상받으려는 방식이 언니는 당연히 나를 도와야 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하는 건 반성적 자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와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돌아보거나 성찰하지 못한 상태였죠. 여동생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면 듣거나 설명하거나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도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합니다. 방어적으로 나오는데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면 존재가 무너짐으로 연결되는 심리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자기 존재가 붕괴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으면 즉시 반사적으로 부인하거나 투사즉 내가 잘못한 거야 하거나 역공격 즉 그것도 내 탓이야? 하거나 이 세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거였는데 그녀는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니까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 패턴은 점점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를 만들어내면서 나에게 돈을 맡긴 듯이 청구했겠죠. 돈을 청구하는 대신 여동생은 불만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지내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 제 전세금과 결혼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계모가 계속 집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넣었어요. 내가 벌어서 만든 전셋집을 아무 근거 없이 내놓고 동생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전세금은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고 이미 계획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집을 내놓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동생의 반응이 눈에 띄었어요. 여동생은 마치 자기 권리가 침해당한 것처럼 느꼈고 저를 원망했어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 태도는 언니가 왜 내 몫을 챙겨주지 않고 다 가져가느냐는 식으로요. 여동생은 이미 20대 후반에 자신이 벌어놓은 돈도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척을 했습니다. 사실 여동생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경험한 박탈과 혼란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동생에게는 무의식적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관계가 끊길까봐 항상 속으로 숨기고 필요할 때만 행동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죠. 겉으로는 순하게 행동하고 착하게 보여도 속으로는 타인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조용히 끌어쓰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쉽게 말해 말은 순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타인을 이용할 수 있는 틈을 계속 찾는 상태였던 거죠. 여동생의 행동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어린 시절 경험과 무의식적 생존 전략에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여동생이 신혼집 방문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동생이 신혼집에 와서 제가 차린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미묘하게 저를 놀리고 농담을 섞어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늙은 언니를 놀린다고 지적하면 그녀는 그걸 단호히 부인하고 웃음으로 회피했어요. 이 웃음 속에 숨겨진 태도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감정을 곱씹으면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드러나요. 외부 사람,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는 포장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저 같은 가족이나 언니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조종적이고 불만 가득하며 미묘하게 타인의 마음을 흔드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녀는 저에게 애정을 요구하고 저의 도움과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원망과 타박을 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을 낮게 평가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보상을 얻는 거예요. 즉,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당시 여동생의 태도는 거만하고 비아냥거리는 편이었는데요. 사실은 자기 안의 결핍과 수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란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비교심과 열등감 등의 감정을 느끼기 싫으니까 거꾸로 나는 언니보다 나아라는 태도를 과하게 만들어서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았고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 태도를 볼게요. 여동생이 어느 날 계약금 이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1,000만 원을 집주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을 직접 처리하는 건 전혀 제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그 전날 심하게 싸웠고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무의식적으로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한 집은 그녀와 남편의 문제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남편과 해결하라고 말하지 못했고 능력이 닿는 대로 저는 도와주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제 정신이 든 저는 내가 경찰이냐? 왜 결혼 준비하면서 생긴 문제를 나에게 호소하냐? 아니, 남편한테 호소해야지라고 말했어요. 여동생은 저밖에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필요할 때는 공짜로 나의 능력을 이용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나 행복한 이야기에서는 나를 소외시키면서 아무런 미안함을 갖지 않는 여동생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여동생의 태도였습니다. 불만과 원망 그리고 미묘한 타박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무의식적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은 타인을 통해서 얻어야 하고 도움을 받는 동안에도 상대에게 불편을 주며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무의식적 전략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진심으로 와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불편해요. 고맙다라고 말하면 자기 결핍이 드러나니까요. 결국 사랑받는 걸 스스로 거부하면서 역시 난 혼자야라는 익숙한 패턴 속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참다 차단하고 나자 여동생은 의존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제 존재가 그녀의 무의식적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도움을 받으면서도 원망을 표출하고 심리적 균형을 맞추던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 그녀의 무의식적 신념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의 소유자로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랑과 도움을 받는 동시에 상대를 이용하고 심리적 지배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에너지와 권리를 확보하려는 무의식적 동기가 작동했던 거죠. 여동생이 3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남동생의 건강보험 문제를 계속 저에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현실적으로 이미 성인이 된 시점이고 자신도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녀는 자기 일이 아닌데 왜 내가 해야 하냐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제가 30 넘었으면 너희 문제는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더니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나도 알아서 해야 해? 라며 마치 그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놀라는 거예요. 여동생은 객관적 사실, 즉 나이와 성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심리적 편의와 기대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합니다. 자신은 권리만 누리고 가족들의 문제는 당연히 타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념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타인을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만약 제가 이때 선을 긋고 차단하지 않았다면 여동생의 무의식적 패턴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을 이용하려는 구조가 강화되는 거죠. 여동생의 행동은 단순한 성격 문제나 습관이 아니라 어린 시절 경험과 무의식적 생존 전략,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받을 것은 확보하면서도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무의식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 사고 패턴을 이해해야만 그녀와의 관계에서 왜 내가 에너지를 빼앗겼는지, 왜 선을 긋는 것이 필수였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상대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이용해 자신의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여동생은 무의식적으로 나의 도움을 받고 이용하면서도 늘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고 제 책임감과 선의, 애정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와 에너지를 충족하려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순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상대를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구조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차단을 하면서 이 구조는 깨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여동생은 이제 자신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 현실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의존하고 이용할 대상이 사라지자 이전에 자연스럽게 작동하던 패턴이 멈춘 겁니다. 혜택만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현실에서 도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선택과 일련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흥미로운 일은 여동생은 결국 자기 내면의 결핍과 동일한 파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그녀의 남편은 여동생의 내가 피해자야라는 감정을 완벽히 반영해주는 거울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긁어주며 자기 정당화를 강화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불행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죠. 이건 공명의 관계지만 치유가 아닌 하강의 공명이에요. 불행히도 저는 여동생이 복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복이라는 건 감사, 겸손, 정직, 자기 책임감 같은 정화된 에너지에서 오는데 그녀는 여전히 세상은 나에게 비쳤다는 에너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런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계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더 이상 왜곡된 관계의 부영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식적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동생에게는 원망과 불만, 조종적 행동이 집중되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여동생의 구조를 이해하고 선을 긋고 차단함으로써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던 구조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내내 관계 속에 왜곡된 에너지 순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동생, 부모, 가까운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다수가 이상하다기보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결핍을 부정하고 타인을 통해 보상받으려 하며 감사를 모르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진심으로 살아도 삶이 꼬이고 운이 막히는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가 끊임없이 에너지 누수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당사주의 애군이 스스로 멀어지도록 기도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데 20 후반이 꼭 그랬습니다. 은근히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는 점점 빠져나가고 낮은 에너지가 대신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운이 막히고 복이 달아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기분 탓이나 우연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역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적 결핍과 불안이 당신에게 투사되면서 당신은 부지불식간의 부영자, 조종자,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맡게 되고 삶의 흐름이 뒤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무심코 보이는 무시나 비아냥은 당신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 사람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결과로 당신에게 에너지 손실과 운의 방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단순한 이해나 사랑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의식적인 경계 설정과 에너지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다시 자신의 운과 복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